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왠지 얼굴이 저속했어. 뭐 그림이 망가질 것 같아서. 여기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 내 종점에서 속절없이 한나는 내 천국. 어그로스면은 많은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 소모임 중에 신영 목사님한테 글씨를 배워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글씨를 제일 잘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사장님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효회라고 하는 데서 또 아주 잘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저 회장님 드리라고 선물을 좀 어색하게 안 보였는데 딱. 네, 그거 뭐 글씨 보시고 와. 여우숲에도 소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선물 받았을 때 제일 좋아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가장 호응이 좋으신 분께 우리 이사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자, 그러면 저희 이사장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될까? 그 재미있는 역대급 강의를 즐겨주시고요. 저희 김찬장 이사장님은 원래 경영학,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하셨는데 원래 제주가 출중하셔서 이제 대학원은 신문대학원을 박사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또 노래, 또 이제 메아리,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노차사, 예, 아주 뭐 거의 만든 분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월간 말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시내20 편집이라든지 오늘 아마 그 강연에 분명히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말하진 않겠습니다. 스포할 수는 없고요. 그 뭐죠? 여기 저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장. 사실 이게 권위 있는 그런 상인데요. 힘들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시고 계십니다. 이따가 분명히 아마 말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 대중문화에 의한 책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뭐 우리나라 미디어계에서 고전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뭐 쇠를 거듭하고 있는데 요새도 좀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안 팔리는 걸 아셨는지 최근에 한국 대중문화사라고 하는 또 역사를 내셨습니다. 예, 제가 무거워서 책을 안 갖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 모두 여기 담길 거고요.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고 나중에 혹시 이제 마치고 나서 뜻을 같이 하시면 저희 모두 후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나름 일찍 떠난다고 떠났는데 연휴가 있고 또 코로나가 막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모든 고속도로가 다 지금 주차장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6시간 1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6시간 20분. 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딱 한 번 휴게실에 들렀는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어요. 뭐 먹는 건 고사하고 그냥 화장실만 잠깐 들렀다가 그냥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감자 2쪽 먹고 그렇게 좀 기운이 나네요.
자, 어쨌든 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아,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목이 그냥 나의 사사로운 한국문화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다 이 주제와 관련된 책입니다. 몇 년 전에 나의 문화 필력기라고 제 어린 시절의 문화적 경험, 오늘 뭐 상당 절반 이상은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의 발행리 좀 저기 뒤에 써 있습니다. 정한 책 때문에 제 제자입니다. 이거 책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거 가끔 재미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제자이고 주례를 섰거든요.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출판사 시작하는데 책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이 된 거예요. 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책이 한국대중문화사.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하고 공부해온 내용을 집대성한 아직까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쓴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죠.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경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60년대 유년기를 보냈고요. 그 70년대 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춘천에 다시 돌아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했죠. 그래서 일단 지방 중소도시 청소년으로서 그 서울에 대한 어떤 동경과 부러움, 동시에 시골 아이들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어떤 그 중간자적 느낌, 그런 걸 가지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풍경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런저런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온갖 당시 이제 걸기대회, 간첩 잡자는 걸기대회를 학생들을 수시로 동원해서 했죠. 혈애잡자 김일성, 말살하자 공산당. 그런가 하면 방학 때마다 저희는 이 쥐를 잡는 숙제를 했습니다. 쥐잡기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잘라서 학교에 제출을 했죠. 또 삐라 줍는 숙제도 수시로 했죠. 저희는 춘천에는 특히 이게 접경지역과 가까워서 삐라가 곳곳에 산재에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 늘 삐라를 주워서 학교에 제출하면 공책 한 권 혹은 연필 한 자로 이렇게 상을 주었어요. 가끔 이제 시골에는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도여자 가출 방지 기간. 도대체 뭘 해서 방지를 한다는 건지 모르지만 방지 기간이 따로 있었어요. 1968년에 주민등록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 체계가 지금하고 좀 달라서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 1번이 박정희였어요. 그리고 그해 국민교육 헌장 선포식이 1968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 앞에 쭉 이 국민 헌장을 쭉 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외워. 외운 애들만 집에 간다.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딸딸딸딸 외웠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먼저 외운 학생들이 집에 가는 거죠. 저는 우리 반에서 세 번째로 손을 들고 근데 앞에 두 번 애들은 중간에 한 번씩 틀려서 다시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틀리고 전문을 외우고 났더니 담임이 옆에 했다가 잘했어. 넌 애국자다. 그 순간 제가 정말 내가 애국자구나. 안
안중근, 유관순 반열에 내가 오른 사람이에요. 이런 뿌듯함 느끼면서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눈동자를 뒤로 하고 당당하게 집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60년대 어느 날, 60년대 말 어느 날 문방구에 갔는데 당시 우리는 모나미 왕자 파스만 쓰고 있었어요. 물감하고. 어느 날 피카소 파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 크레용, 이 똥이 덜 나온다고 이 찌꺼기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썼는데 어느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막 웅성웅성 하면서 야, 피카소가 간첩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방구에 갔더니 없어졌어요. 피카소 파스가. 그해 신문기사 이게 나왔습니다. 1968년, 9년 날 신문에 피카소 찬양하는 방법법 위반. 그래서 이 크레파스를 낸 삼중화학 대표가 입건된 겁니다. 피카소라는 이름을 크레파스 브랜드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국기 하강식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61년에 텔레비전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은 고가의 사치품이 한 동네에서 제일 돈 많은 집만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전축이 있었어요. 요런 전축이. 그리고 음반이 딱 한 10장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 3가지가 있었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최희준의 하숙생, 그리고 누군지 아세요? 서영춘 백금녀, 만담 음반. 당시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담, 원맨쇼 이런 게 다 그 음반으로 나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를 마르고 닳도록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이 무렵에 7, 8살, 9살 이 무렵에 이 이미자의 노래, 최희준의 노래를 다 외웠어요. 제 당시 18번이 최희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통행 금지 있으니까 오래 못 먹잖아요. 술 마시다가 친구분들 다 데리고 집으로 오신, 그 집에서 다시 술판을 벌이고 술을 드셨어요. 그 친구분 한 분이 내가 아직 안 자고 있으니까, 너 노래 하나 해마.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9살 때입니다. 너무 우스우니까, 웃기니까, 이 친구분이, 자식, 하나 더 해, 앵콜! 그래서 부른 노래가 이제 최희준의 종점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있다가 제가 조율을 해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걸 들어보시면 9살짜리가 부르는 풍경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린 시절에 나름 문화 생활을 한 거죠. 나중에 한 30년 후에 30몇 년 후에 최희준 씨를 만났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 뵙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방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최희준 선생님 앞에서 최희준의 하숙생과 종점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이거 제가 9살 때 18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시더니 아이고 조숙하셨군요. 그 시절의 그 감성이 사실은 평생 갑니다. 지금도 그 시절의 그런 노래들이 가장 좋아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 그래서 꽂혔던 그 감성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 시절에 최희준에 꽂힌 게 저의 평생의 어떤 감성을 결정합니다. 가갈갈골건 처음 듣습니다. 이 만담 음반을 지금도 다 외웁니다.
놀랍게도 기억이 다 나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는 없었지만 영화는 벌써 보러 다녔죠. 1960년대는 영화의 시대였어요, 대한민국. 그 영화가 전성기, 한국 영화의 전성기, 첫 번째 전성기가 60년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성기가 요즘이죠. 90년대 말 이후 2000년대입니다. 그 제가 60년대 봤던 영화들 기억나는 것들입니다. 1967년에 최초의 만화 영화 홍길동이 제작됩니다. 이게 저를 당시에 제가 양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양구 극장을 가가지고 이 영화를 봤던 장면이 지금도 선하게 기억나요. 내 또래 꼬마들이 쫙 앉아가지고 소리 질러가면서 봤던 정말 환상적인 영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호피와 처돌바이라는 만화도 나왔어요. 이것도 신동우 씨 기억나세요? 만화가 그 형님이 신동헌, 두 형제가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해 또 용가리, 대교수 용가리라는 소위 특촬물이 특촬용으로 만든 한국 최초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영화. 이것도 수많은 아이들이 보러 갔고 환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2013년에 독일에 가가지고 벼룩시장을 갔는데 베를린에 있는 벼룩시장을 갔는데 거기 이제 DVD 이런 걸 많이 놓고 팔아요. 거기에 놀랍게 용가리가 있는 거예요. 독일의 DVD. 그래서 샀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없고 영어, 독일어, 외국어만 더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한국말 버전이 사라졌습니다. 필름이.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관을 안 했어요. 전부 옛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밑줄 모자에 보면 이렇게 필름으로 띠를 둘었어요. 장식을 했어요. 이걸로 다 잘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960년대 대표작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이런 영화도 필름은 없어졌어요, 다. 그리고 출품했던 외국에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 시대의 이 영화가 우리 세대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죠. 우리 세대 중에 이 영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친구가 아마 심형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포 영화인데 백발의 처녀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영화인데 이걸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아마 4학년 춘천에서 당시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른들 따라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공포 영화를 내가 볼 리가 없는데 일부러.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춘천에 가면 공지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당시엔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산업박람회라는 행사를 했어요. 1969년에.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 온갖 특산물들이 이제 천막쳐놓고 탁 쌓여 진열되어 있었는데 거기 이채로 온 천막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술 공연하는 천막, 또 하나는 서커스 하는 천막. 나는 마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엄마한테 돈 타가지고 보러 갔는데 거기 입간판이 하나 써 있었어요. 거기에 이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혹이 달린 괴물의 얼굴이. 그리고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지리산 괴녀 출연. 그러니까 이 마술쇼에 이 괴물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얼마 전에 바로 이 영화를 너무나 무섭게 봤는데 그게 나온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막. 그래서 막 고민한 거야. 이거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마술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마술을 너무 재밌게 보고 중간에 갑자기 무대 불이 탁 꺼지더니 비명 소리가 막 나더니 탁 켜졌어 다시. 저는 안 보려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다가 도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눈을 뜨고 봤더니 괴물이
하얀 소복을 입은 괴물이 무대에 딱 서 있는데 그 순간 느꼈어. 알았어. 아, 저 사람은 괴물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안면 기형 장애인. 그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린 마음에도 아, 저런 불쌍한 사람을 저렇게 구경거리로 삼다니. 나중에 제가 썬데이소를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안면 기형.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리산에 원막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걸 들고 나와서 영화에도 출연시키고 서커스 공연에, 마술 공연에 들고 다녔어요. 과거 이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한 것이 프릭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휴 잭맨 나오는 그 실존 인물인데 그 사람의 쇼가 바로 그런 프릭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이때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파리. 왕우라는 홍콩 무술 배우가 출연한 이게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당시 골목마다 꼬마들이 칼 가지고 장난하면서 팔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넣고 팔 하나 이렇게 덜렁덜렁 외파리 흉내내면서 그러고 놀았죠. 이것도 기억이 나요. 아듀람이라는 찰스 브론슨과 아랑드롱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거기 찰스 브론슨이 위스키를 컵에다가 가득 넣고 동전을 떨겨요. 동전을 5개 떨겨도 흘러넘치질 않아.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걸 해보는 거야. 근데 집에 이런 잔도 없고 위스키도 없고 스테인레스 밥그릇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밥그릇 갖다 놓고 물을 거기다 넣고 바두가를 이게 간지가 안 나는 거죠. 암만 해도.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60년대 한국 영화의 전성기지만 당대 그 최고의 인기 장르는 소위 심파조의 멜로드라마, 바로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연식을 짐작할 수 있겠죠. 저는 물론 이 시대에 어린이였기 때문에 성인 영화라서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이제 봤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영화를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그 한복을 늘 꼭 빼입고 다녔어요. 고무신을 신고. 이분들이 당시 한국 영화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흥행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관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무신 끌고 오는 아줌마들이 한국 영화 산업을 먹여 살린다. 그런 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나? 주로 이런 영화를 봤어요. 이 내용 혹시 모르시겠지만 신현균이 유부남. 근데 이제 혼자 출장을 그 외근을 나와서 혼자 하숙을 하는데 문희를 만났고 거기서 동거를 해요. 문희는 이 남자가 총각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동부인이 애 얻고 나타난 거예요. 이 전계현이라는 배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 2년 전년 하면서 머리끄댕이 붙고 싸우면 그건 심파가 아니죠. 심파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문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내가 죄 많은. 그리고 혼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신현규는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애가 좀 크면서 점점 맨날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맨날 울어. 그러다가 결국 애를 아빠한테 보내. 그래서 이복 형제 밑에서 계모 밑에서 크는데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얘는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죠. 그거 보고 속상해서 아빠도 울고 엄마는 엄마대로 애가 보고 싶어서 계속 울어. 그 당시 모든 영화에 우리나라 영화에 안 빠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방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뛰쳐나와가지고 기둥 붙잡고 우는 장면이 모든 영화에
나왔어요. 이런 영화들 도대체 왜 봤을까 싶지만 당시 여성들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울어야 했었어요. 여성들의 삶이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요즘처럼 애 한둘만이 낳는 것도 아니고 7, 8씩 낳아서 키워야 되고 손빨래 해가면서 시부모 모시면서 남편은 맨날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애 새끼들은 말 안 듣고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그러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한복 곱게 빼입고 고무신 신고 극장 가서 이런 영화 보면서 펑펑 웁니다.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한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 또 주말에 오면 또 영화 보러 가서 펑펑 웁니다. 이런 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중문화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당시 청춘영화라고 이런 장르가 있었습니다. 신성일과 엄앵란이 나오는 맨발의 청춘. 이 대표적인. 소리가 지금 여기서 욕하지 말라. 들립니까? 맨발로 걸어왔는 사나이는 하늘 삼천이 가슴 나홀로 달리네 내버린 자식들은 이웃지 말라 한 김에 끝까지 봅시다. 제가 끝까지 간 이유는 이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런 유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는 부잣집 딸이고 남자는 건달. 둘이 우연히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계급의 장벽에 막힌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둘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남의 집 시골 헛간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장례식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 여자 엄앵란의 장례식은 차들이 쫙 그리고 이 신성일은 친구가 리아카에다 시체를 털털털털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제 성장하고 조국 근대화하고 뭐 그런다 할 때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계급적 장벽, 어떤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 그 국가는 뭐 점점 더 좋아진다, 잘 살아보세요 이러고 있었지만 모든 영화들이 비극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들, 히트한 모든 영화들은 다 비극이에요. 그 대중은 비극을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에 저를 키운 파랄은 만화책이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동네마다 이런 만화 가게가 있었고요. 그 만화 가게에서 테레비도 보여줬어요. 그 테레비를 보기 위해서 만화 가게를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만화 가게에 있다 보면 엄마가 와가지고 애 귀때기를 붙잡고 끌고 가는 장면을 수시로 봤죠. 저는 뭐 그런 걸 당해보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이모가 만화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방학 되면 이모네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내내 만화 가게에 살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당시 모든 웬만한 만화의 계보를 제가 다 꿰뚫고 있고, 놀랍게도 너무나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시절에 제가 봤던 만화가들을 나중에 커서 다 만났습니다. 대부분. 고우영, 이두호, 윤승훈 이런 분들을 그 당시 제가 제일 역시 재밌게 봤던 게 땡이와 영화감독이라는 땡이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의 아들을 제가 또 나중에 만나게 됐죠. 그리고 어린이 잡지, 우주소년 아톰, 황금박쥐, 타이거 마스크 이런 만화들이 별책보록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이게 철석같이 우리나라 만화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100% 일본 만화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타이거 마스크도 당시에 이두호라고 써 있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두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내가 타이거 마스크 봤는데 이두호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거 일본 만화라면서요. 그때 이 양반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어떤 거는 일본 만화를 그대로 복제한 거 있고, 그대로 이렇게, 그런 건 좌우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 것도 있었고, 보고 그대로 그린 것도 있었고, 자기는 폰트를 놓고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베낀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심의 기준이 달라요.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리게 한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렸다는 거야, 어쨌든. 이분은 아마 왜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냥 개인적인, 이분이 장준하 선생입니다. 1970년 제가 5학년 때, 제가 당시에는 또 1년간 주문진에서 학교 다녔어요. 주문진에서 학교 다녔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전학온 한 친구랑 친구가 됐어요. 그 집에 맨날 가서 놀고, 그래서 그 집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거기서 책도 맨날 빌려보고, 어느 날 갔더니 큰아버지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아버지가 한 며칠 거기 계시면서 우리랑 같이 놀아주셨어요. 그리고 갔더니 서울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제가 다시 전학을 가고 그 친구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과제를 하느라고 옛날 신문을 이렇게 찾아놓고 막 쌓아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장준하 선생이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다. 한국 최초. 라는 기사였어요.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탁 떠올랐어요. 내 친구가 맨날 나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한국 최초로 막사이사이 상을 받은 분이야. 그때 알은 거예요. 그분이 장준하 선생이었네? 어렸을 때 나랑 같이 며칠을 함께 놀았던. 이미 그러면 돌아가신 후였고, 우리 식구들도 다 이민 가고 뭐 그런 후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세월이 흘렀어요. 한참 흘렀어요. 2010년쯤에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을 했어요. 거기에 당신이 알 수도 있는 사람 이런 게 뜨는데 그 친구 이름이 딱 뜨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혹시 옛날에 주문진 살던 아무개 아니냐? 맞대. 그래서 40년 만에 연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2016년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학교에 찾아와서 46년 만에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에 내가 뭐 올리면 이 친구 항상 댓글 달고 서로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만났습니다.
그 저한테는 그런 이제 또 그게 야 인마 내가 어려서 장준호랑 놀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그리고 이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저도 이런 라디오에 이제 그리고 이런 트랜지스타 라디오 고무줄로 칭칭 배터리 동요했던 그런 걸 들으면서 조금씩 새로운 감성의 세계로 넘어갔죠. 그리고 1973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참 처음으로 이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텔레비를 다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동양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텔레비를 보게 된 거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살았던 문간방 신혼부부가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밤마다 내 동생 손을 잡고 그 신혼부부 방을 두드렸어요. 텔레비 보러 왔다. 그러면 그 뭐 주인집 아들이니까 와서 보게 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어렸어도 그 나 뒤통수를 쭉 쏘아보는 눈초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봤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는 일이 있어도. 그 결국 몇 달 안 가서 이사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 친구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이놈은 그 텔레비 있는 게 이제 권력. 그 친구들이 보러 오면 그 자리를 정해줘. 친한 자기랑 이제 잘 보이는 애들은 방에 들어오게. 그 운목에 앉아서 봐. 좀 덜한 애들은 마루에서 앉아서 봐. 나보고 꼭 마당에 서서 봐.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 모멸감 없지 않죠. 그래도 그 서서 봤어요. 그 정도로 그 어떤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텔레비전 당시 우리 세대에게. 언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하는데 그걸 텔레비로 보여준다는 거야.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그때 그놈하고 싸워가지고 그 집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막 저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딱 잡더니 가자 보여줄게. 그래서 끌고 가더라. 그랬더니 당시 우리 반 어떤 여자의 집을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텔레비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세대 그 세계관에서 사고방식에서 남자애가 여자애네 집에 놀러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스캔들. 그거 알려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앉아서 봤어요, 제가. 그거 무릅쓰고. 그 정도로 이 텔레비전이라는 게 엄청난 욕망의 대상인데 1973년도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텔레비가 생긴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춘천은 고등학교도 입시를 보던 때입니다. 입시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맨날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살았죠. 이 텔레비전은 1961년에 KBS, 64년에 당시 TBC, 기억나시죠? 삼성, 그리고 69년에 MBC 이렇게 60년대에 다 생겼습니다. 초창기 텔레비전 시스템. KBS 텔레비전 개국이 언제인지 아세요? 1961년 12월 31일입니다. 그해 5.16 쿠데타 나고 그해 연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12월 31일이었을까? 그냥 그 다음 해 하면 이거 1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박정희가 올해 안으로 해, 올해 안에 해 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맞추느라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가지고 연말에 12월 31일에 딱 개국한 거예요. 각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시 춘천에는 KBS만 나왔어요. 그리고 TBC, MBC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화영화 친구 집에 돌아다니면서 볼 때는 뭐 한군박지, 무슨
요괴 인간, 타이거 마스크 하나도 못 봤어요. 그건 TBC에서 했어요. 다. 우주소년 아톰만 봤습니다. 그건 KBS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73년부터는 이걸 다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텔레비 사면서 유선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당시에 이런 안테나가 이제 집집이 서 있었고 이 안테나가 있는 집은 도둑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부잣집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을 공영 매체였어요. 텔레비전이라는 게. 그 어떤 기밀 선수 프로레슬링, 또 한일 축구,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와서 다 봅니다.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집에서. 그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0 몇 년인가 5년인가 그 가정집에 텔레비 보러 온 애들한테 돈을 당시 뭐 5원인지 받고 입장을 시킨 거예요. 그 애들이 막 30명씩 막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지붕이 무너앉았어요. 바닥이.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로 실렸어요. 그 당시 텔레비전이라는 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당시 이 박정희와 당시 정치와 문화 또는 정치와 미디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박정희죠. 그 앞에 당대 최고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자예요. 박재란, 그리고 구봉서, 그리고 누군지 아세요? 곽규석, 프라이보이. 그리고 여기 얼굴이 반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위키리라는 가수입니다. 나중에 이한필이라는 MC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분을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경험담을 제가 들었는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대, 집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통행금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헌병 100차를 보내주더래요. 그거 타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 가면서 아마도 그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 외국 대사들 뭐 해가지고 집에서 파티 같은 거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갔대.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혼자서 소파에 앉아서 위스키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말고 가수 2사람을 더 불렀어. 그 가수 3을 이렇게 세워놓고 소파에서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야, 너 노래 하나 해봐. 너 노래 하나 해봐. 그러더니 술이 이따만 취해가지고 잠깐 있어봐. 그래서 저쪽에 가서 돈다발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손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손 벌려 이러면서 돈을 주더래. 그 자기가 당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끝내 얘기하지 않았어요. 짐작은 합니다만. 그리고 그 돈이 얼마였는지도 그게 궁금했는데 얘기 안 했어요. 그 시절에 권력자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얘네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데려다가 술 시키고 그래도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 텔레비전 70년대 이제 60년대 말부터 텔레비전 시대가 열렸을 때 제대로 로하이드 이런 당시 최고의 프로그램은 미드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미드. 로하이드, 보난자 이런 거죠. 또 쇼쇼쇼가 있었고요. 실화극장이라는 방공 드라마가 있었어요. 시리즈가 이 KBS 개국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그리고 만화 영화 이런 게 이제 제가 가장 즐겨보던, 열심히 보던 텔레비전이죠. 웃으면 보기 하여 기억나세요? 소리 납니까 이제?
네, 구봉서 씨 돌아가셨을 때 요후에 특집 방송에 나온 걸 이 뭐 엄청난 인기였죠. 지금은 이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면서 코미디 프로가 아예 사라졌어요. 거의. 그 낡은 개그는 가고 아직 새로운 개그는 오지 않은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게 한국 최초의 세계 챔피언 김기수, 김일, 차범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과 함께 당시 김일이 최고의 국민 스포츠 스타였어요. 그리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거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김일의 경기를 쭉 찍어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데 여러 편이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극장에 가서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때 처음 그걸 알았는데 이 김일이 우리나라에서 텔레비를 볼 때는 완전히 정의의 히어로잖아요. 절대로 반칙 안 하고 반칙 당하기만 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박치기 한 방으로 게임을 끝내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그 한조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반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놀랬어. 근데 원래 사실은 김일은 일본에서 프로레슬러 활동을 시작했고 오오키 킨타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역도산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가 안토니오 이노키, 자이언트 바바, 김일 이런 사람들이 한 솥밥을 먹은 사람. 그 당시 물론 어렸을 땐 제가 몰랐죠. 그걸. 그리고 제가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집안에 굴러다니는 온갖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온갖 책들이 많았는데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온갖 출처를 알 수 없는 책들, 푸른 하늘에 치인 것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깡패가 쓴 숙인데 그 정확한 저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책인데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런 책들이 당시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출판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하 출판물들이. 그 시장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저희 그 무역지 포함해서. 그런가 하면 우리 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영시의 횃불, 박정희의 찬양은.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읽었어요, 제가. 그리고 007 시리즈. 우리 아버지가 읽던 이 책 버전은 아니고 굉장히 하드카바로 된 잘 이렇게 007 전집이 있더라고, 우리 집에. 그거를 다락방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왜냐하면 이게 어른 소설인데 내가 읽는 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없을 때만 올라가서 읽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보다 소설을 전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자유교양 경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중에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강제로 책을 읽혀서 시험을 본 전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당시 덕수국민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야, 세상은 넓고 공부 잘하는 애들 많구나 이런 걸 처음 느꼈어요. 당시 제가 강원도 대표로 뽑혔을 때 받은 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플라톤이라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이따만하게 두꺼운 플라톤. 첫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리고 한 문장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 다음에 커서 읽어야지. 그리고 잘 밀어놨죠. 그리고 아직도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그 시절 독서 필력의 썬데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 세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내가 이 썬데이 소울 같은 거 성인 잡지니까 마음대로 읽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이발소였어요.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발소에 손님들이 많아서 늘 기다리죠. 그럼 기다리는 시간 읽으라고 이런 걸 쌓아놨어. 그럼 난 일부러 사람 제일 많을 때 가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내 순서가 영원히 오지 않길 바라면서 이거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기사, 사진, 제목 다 기억해요. 다는 물론 아니지만 상당수는 기억합니다. 그게 나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또 이 이성의 세계, 성인의 세계에 대해서 그 당시 누가 뭐 성교육을 누가 했습니까? 그럴 때 나에게 그런 걸 알려준, 그런 세계를 알려준 아주 고마움. 그때는 몇 살이니까 썬데이 성도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4, 5, 6학년?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죠. 이게 68년에 창간됐으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읽었죠. 그리고 70년대 초에 이런 성인 만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판대에 쫙 깔려있었어요. 이 성인 만화의 가장 중요한 독자들은 중딩 고딩이어서 사실은 그 시절에. 그냥 당시에 중학교 보면 앞에 앉아있는 애들하고 저 뒤에 앉아있는 애들하고 목소리가 다릅니다. 일단 앞에 앉아있는 애들은 다 아직도 변성이 덜 된 애들이죠. 목소리 굵은 애들은 저 뒤에 앉아있었고 걔네들 가방에는 다 하나씩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돌리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김일성의 침실 같은. 여기 보면 실록 반공극화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우리가 반공정신 때문에 이런 만화 본 건 아니죠. 우리는 단지 이거 안 봐도 이미 반공정신은 충만해 있어요. 네. 더 들어갈 것도 없어. 이걸 본 건 그림을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외국 영화들. 그러니까 60년대 말이 지나고 70년대가 되면 한국 영화는 급속도로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이제 많이 보급됐어요. 그리고 유신체제로 넘어가면서 72년도 검열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호스티스 영화 아니면 하이틴 영화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주로 봤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소룡. 중학교 때는 교실마다 이소룡 흉내내는 애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그 쌍절봉 이런 거 어서 장난감 들고 와가지고 교실 뒤에서 아리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애들이 꼭 있었어요. 그리고 이소룡 짝퉁도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여러 짝퉁이 있었는데 차리 쉐일이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용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온 영화들이 여러 편이 동시에 개봉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호대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뭐 죽음의 왼발, 무슨 쌍다리, 이런 종류 영화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별히 용호대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건 제 평생 딱 한 번,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 네 식구가 택시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 영화였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단 한 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의 기억이에요. 지금도 왜 그래서 그날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약을 먹었을까? 도대체 왜 이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그랬을까?
지금도 수수께끼. 그리고 이제 70년대가 됩니다. 70년대가 되면 이제 이런 통기타 가수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춘천에는 텔레비도 KBS밖에 안 나왔지만 FM이 안 나왔어요, 라디오가. AM만 나왔어요,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이유로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문화적 격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매체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FM은 낮에만 나왔어요. 막 이렇게 지직하는 걸 잘 잡으면 그 방향을 이렇게 그 라디오가 방향을 탄다 그러죠. 그 우리 동네 형들이 라디오 이렇게 놓고 야 라디오가 말이야 방향을 타거든. 그러면서 쫙 이렇게 돌리면서 그걸 맞추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나요. 그거 보고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로 FM을 조금씩 들으면서 이런 노래를 접합니다. AM은 잘 안 나왔어요, 이런 노래들이. 이미자만 나오고. 그리고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집을 딱 왔더니 우리 엄마가 너 뭐 갖고 싶니? 선물 하나 해줄게. 그래서 내가 기타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처음 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런 노래책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기타 코드가 70년대부터 실리기 시작했어요. 노래책은 그 50년대 일제시대에도 있었습니다. 50년대도 있었고요. 60년대도 있었는데 기타 코드는 70년대부터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청년들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고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그 기타 치면서 기착관에서 이런 모습을 흔히 보게 되죠. 이게 70년대 후반까지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70년대 말이 되면 이것도 못해요. 이게 다 기타가 쌓여있죠? 저도 몇 번 당했는데 70년대 말 78년도에 기타를 들고 MT 간다고 청량리역에 딱 가는데 기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 딱 달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MT 갔다가 돌아와서 찾아가는 거야. 상상이 되세요? 그런 시절이었어. 그 당시엔 뭐 이런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그러던 시절이죠. 이 장발 단속에 걸린 대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무슨 대단한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 당시 그 문화 영화, 뉴스 영화 이런 데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5년이 되면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대마초 파동이 터집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혹시? 네, 10분 쉬시죠. 네.